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개념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상견례 날 결혼이 파토날 뻔한 신부가 있다는데요. 어떤 기막힌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 공짜가 없으니 절대 공짜를 바라면 안 되고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항상 윤리 선생님 같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절 제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어요. 대학 1학년 1학기 등록금 딱 내어주시고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는 제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나 때는 말이야. 학원이니 과외니 그런 게 어딨어.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 농사 지시는 것까지 다 도와드리고 밤에 식구들 잘 때 혼자 공부해서 잘만 대학 가고 그랬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만도 아니고 학비까지 벌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큰 돈을 알바해서 어떻게 벌어요?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 갚을 자신 없으면 아버지한테 찾아와라. 아버지가 은행보다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아버지는 마치 사자가 새끼에게 하는 것처럼 자식이 성인이 되자마자 철저하게 사회로 던져버리셨어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따지기도 했지만요.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부모가 자식 대학 보내겠다고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까지 시켜주지 않냐면서 그 돈까지 토해내라고 하진 않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각자 알아서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라고는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워낙 학비가 비싸다 보니 어떻게든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공부도 악착같이 했어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다 보니 대학 때 친구들은 제가 부모님이 없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겠거니 했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했어요. 저는 매일 짬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행사니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를 한다거나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추억도 없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매일같이 들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세상을 경험해서인지 돈을 모으는 방법,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생겼고 사람을 거르는 방법도 직감적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30년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더군요. 더군다나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 남자친구는 요리사입니다. 대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 나라 음식에 푹 빠져서 대학까지 그만두고 요리학교에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가 워낙 취미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녔거든요. 저에 대해 잘 아는 친한 언니가 음식하는 사람이니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개팅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자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일 것 같아서 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직업부터가 공무원인 것처럼 워낙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평소 성격, 식성, 취미,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잘 맞아서 소개팅 한 날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소개팅은 처음이라서 전혀 기대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저랑 잘 맞는 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나오기를 정말 잘했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 내내 호텔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거의 못 잤었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이라고 없이 제대로 충전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금방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맛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워낙 쇼핑이나 돈 드는 취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시간이 나면 저희 둘은 산에 자주 갔어요. 운동도 하고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남자친구가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죠.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화려한 호텔 안에서 고급 음식만 만드는 게 원래 자기 꿈은 아니었답니다. 언젠가 가정집이 많은 동네에 그날 자신이 만든 반찬과 음식들로 소박한 밥집을 차리는 게 꿈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꿈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남자친구의 곁에 꼭 제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많이 세워둔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면서요. 저는 말만 들어도 설렜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젠가 이야기했던 행복한 가정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것이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 만난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두 분 다 저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가 서울에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꼭 신부들이 결혼식 필요한 때나 입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두 분이 맞춰 입으셨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저도 좀 당황했는데 남자친구 말이 두 분이 원래 저렇게 이벤트 하시는 걸 좋아한다면서 보다 보면 적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 가방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거죠? 어머니, 저거 어머니가 저번에 백화점에서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하신 그 가방이잖아요. 맞네, 맞아. 내가 사고 싶어서 무지 고민했던 그 가방이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희 시아버지가 절대 안 단다고 하셨잖아. 지아야, 나 그거 한번 들어봐도 되니? 나한테 어울리면 나도 하나 사게.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비동서 완전 능력자인가 보다. 이거 꽤 가격 나가던데? 공무원 월급에 이거 어떻게 샀어? 일시불로 샀어? 아니면 무이자로? 몇 개월? 그게 몇 개월 전에 여행 갔다가 면세로 산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나도 낯선 분위기에 저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만나자마자 가방이 얼만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요? 엄마, 형수님, 지아 오자마자 정신 하나도 없겠어요. 우리 지아는 엄마나 형수님처럼 명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앉아서 식사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에이, 명품에 관심 없는데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사요? 도련님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가방 사실 나랑 같이 여행 갔다 오다가 내가 사준 거예요. 지아가 워낙 검소해서 평소에 옷이나 가방도 잘 안 사거든요. 뭐? 너 여행 갔다 오면서 엄마 거는 한 번도 사준 적도 없잖아. 저 짠돌이가 여자친구만 사주고. 암튼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어머니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쇼핑 가요. 아까 그 가방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정말?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남편보다 낫다니까. 너무 좋다, 얘. 그럼 내가 내일은 너 좋아하는 스테이크 사줄게. 아이고,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자가 남편 등골 다 빼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뭐 당신 돈 써요? 우리 능력 있는 사돈 어른이 우리 큰며느리 쓰라고 매달 용돈도 팍팍 주셔서 내가 그 덕분에 호강하는 건데. 사돈도 요즘 사업 힘드시다고 했어. 애미야, 너도 아버지 생각해서 돈도 좀 작작 써라. 이제 애도 있는데 살림 알뜰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왜 괜히 우리 큰며느리한테 잔소리는 하고 그래요?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했어. 한강 한눈에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는 사돈인데 당신이 뭘 걱정해? 남자친구는 원래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다면서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 두 분은 쿵짝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과연 저 사이에 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비 동선의 친정이 꽤 잘 사는 집인지 경제적으로도 딸에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은근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애써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를 맞춰보려 애썼습니다. 광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비 동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내일 쇼핑을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요. 저는 사실 이 초대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차차 맞춰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인상이라는 게 무시 못하겠더군요. 앞으로 이 두 분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점점 더 걱정이 됐습니다. 같이 쇼핑을 하다 보니 단순히 저와 성격이 다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정말 그 가방을 사주기로 했는지 제가 어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들었던 가방 브랜드 매장부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제가 들었던 딱 그 색이 품절이라서 더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지 싶어서 매장을 나서려고 했는데 글쎄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셨더라고요. 아가씨, 제대로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주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고객님, 저희 모니터에 전국 매장 재고가 다 뜨는데요. 그 컬러는 지금 남은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봐요. 고객이 원하면 어떻게든 구해주는 게 직원이 할 일이지. 무슨 일을 이렇게 성의 없게 해?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마 전에도 면세점에서 샀다는데 벌써 없다는 게 말이 돼? 워낙 인기 상품이라서요.
지금은 전혀 재고가 없습니다, 고객님. 혹시 재고가 있다고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너무 꽝이다. 됐어요. 나 여기 다시 안 와. 명품이 뭐 여기만 있나? 어머니, 나가세요. 제가 다른 매장 가서 더 예쁜 거 사드릴게요. 저는 매장에 있는 내내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일부러 안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고가 없다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와서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망치듯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예비동서가 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그냥 그 가방 어머니 드리는 거 어때? 우리 어머니가 원래 한번 꽂히시면 다른 건 눈에 절대 안 들어오시는 분이라. 지금 나가서 다른 매장 가셔도 다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동서는 저런 시어머니와 어떻게 매일 쇼핑을 다녔을까 걱정했는데 예비동서의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선물 받은 거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쓰던 건데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에이, 어차피 그 가방 도련님이 사주신 거잖아. 뭐 어때? 동서는 그거 어머님 드리고 도련님한테 다른 것도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더군요. 두 분이 쿵짝이 잘 맞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뭔가 일진 언니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예비 동서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매장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입술이 볼록하게 나와서는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셨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들고 있는 가방만 슬쩍 쳐다보셨어요. 기껏 오랜만에 며느리가 가방 하나 사준다고 나왔더니만 그 가방이 딱 마음에 드는데 어쩜 딱 그 색만 없어? 내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복이 없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예비 동서가 제 팔을 툭 치며 눈짓을 해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게 빨리 가방을 내놓으라는 듯이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 가방 어머님이 쓰실래요? 저는 다른 것도 있고 이게 꼭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거면요. 정말? 나 줘도 되겠어?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아도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글쎄 제 가방을 덥석 집으시더라고요. 저는 살다 이런 경우는 듣도 보다 못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사준 가방을 탐내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준다고 했다고 덥석 아들 여자친구 가방을 뺏어간다뇨. 그런데 기가 차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이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는 전에 남자친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병원을 예비 동선의 친정 부모님께서 개업을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 친정 아버지께서 저도 잘 아는 의료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개업할 때도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로 알아봐 주시고 의료기구들까지 다 새 것으로 맞춰주셨다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의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큰아들은 의사에 둘째는 유명한 호텔 셰프라고 아들들을 어쩜 둘 다 그렇게 잘 키웠냐고 부러워들 하는데 사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큰며느리가 더 대단하다고 자랑한다니까. 어머니도 참 제가 자랑할 게 뭐 있다고요. 어디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자랑거리지 뭐. 우리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뭐 어디 우리 아들이 원장 소리 들었겠어?
암튼 내가 우리 사돈 댁 감사해서 아침마다 기도한다니까. 우리 사돈 사업 항상 번창하시라고. 저는 듣는 내내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 며느리가 예뻐도 예비 며느리까지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꼭 하셔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점점 더 큰 며느리 자랑만 늘어놓으셨죠. 그러더니 결국은 또 제게 들으라는 듯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도 매일 남의 호텔에서 고생만 하지 말고 자기 가게를 하나 내놔야 할 텐데. 부모가 못나서 가게 하나 차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항상 마음이 안 좋아. 안 그래도 어머니, 저희끼리도 계획은 세워놨어요. 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금방 돈 모일 거예요. 저는 저와 남자친구의 계획이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더라고요. 아휴, 그까짓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에 모아서 가게를 내니? 요즘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둘째 아들도 큰아들처럼 번화가에다가 널찍하게 가게 차려주는 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 어머님도 요새 어디 그런 일이 흔해요? 저희 아버지야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으니까 좋은 의사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해주신 거죠. 이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말리는 예비동서가 더 얄미워서 그날 쇼핑 다녀오고 그대로 몸져 누웠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 저에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처가가 사위에게 가게를 내어주라는 법이 있답니까? 어쩜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저런 불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도통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도 저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예비 동서의 무한 사랑도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충 그 이유를 알긴 알겠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형과 예비 동서의 러브스토리는 대학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남자친구 형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 때부터 몇 년 따라다니다가 졸업하고 얼마 뒤에 연애를 시작했대요. 예비 동서가 공부 뒷바라지에 군대까지 기다렸는데 막상 형은 의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전혀 결혼 얘기가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의사가 되고 나니 주변에서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물어보면서 선이나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답니다. 결국은 예비 동서도 더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바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신다는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직업까지 의사였으니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개원에 의료기기까지 다 해준다며 결혼을 밀어붙이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힘들었던 남자친구의 형도 이때다 싶으셨는지 홀라당 넘어가 버리신 거죠. 그때 시어머니의 입김도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자기도 눈치챘겠지만 우리 엄마 봤잖아. 완전 자본주의의 노예. 그때부터는 형수랑 엄마랑 둘이 한편 먹고 완전 절친이야. 나는 어떡해? 나 어머니 만나면 만날수록 도저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겠던데. 우리 엄마 엄청 단순해. 말했잖아.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명품 선물이면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좋은 거 하나 사서 들고 오면 자기한테 껌뻑 넘어가실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속물 중에 속물인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 같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도 자신의 어머니 성격이 유별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형수처럼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애써 제 편을 든다고 자신의 엄마나 형수 같은 여자와는 하루도 못 살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남자친구의 식당 이야기를 하신 게 저는 너무나도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돌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은근히 예비 동서와 비교까지 하시면서요. 저도 처음엔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와 상의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괜히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괜히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를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와 같이 가고 싶으신 데가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피부과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피부는 되게 좋은데 입가에 주름도 좀 있는 편이고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볼도 좀 많이 푹 꺼졌더라. 여기 원장 보톡스 잘해. 한 방 맞아봐. 저는 또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피부과 다녀본 적도 없고 아직은 보톡스도 생각이 없어서요. 오늘은 그만 가고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 너는 젊은 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가방도 안 사러 다녀, 피부과도 안 다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가 되실지도 모를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말이라는 게 자고로 머리를 지나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흘러나와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입에서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어머, 너 설마 돈 없어서 그래? 나이 30 넘도록 명품 가방 하나 못 사고 보톡스 한 방 못 맞을 정도로 설마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였어? 당신 마음대로 저를 피부과까지 끌고 온 것도 모자라서 잠깐 사이에 저를 30이 넘도록 돈 한 푼도 안 모아둔 대책 없는 애로 만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쇼핑이나 피부관리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정말 관심이 생기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때 꼭 같이 와주세요. 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말씀이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느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조금씩 알려드리다 보면 제게도 배려를 조금이나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집순이라서 취미생활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요가나 헬스, 등산 같은 거는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나중에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운동? 어머, 얘. 난 땀 흘리는 건 딱 질색이야. 아휴, 거기다가 등산은 또 어떻고. 등산복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촌스러워서 싫다. 요즘같이 돈만 있으면 살도 빼주고 주름도 펴주는 세상에 그런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니? 아휴, 어쩜 너랑 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니? 저도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 작은 기대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피부과에 데리고 오신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진짜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는 나 해마다 마사지 예약해주거든. 근데 마사지 해주는 원장이 그러는데 몸은 마사지로 젊어져도 얼굴은 피부과를 꼭 다녀야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피부과는 우리 둘째 며느리랑 다녀볼까 했더니만 아휴, 텄네 텄어. 제 촉이 맞았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속물 중에 속물이 맞았어요. 애초에 제 푹 꺼진 볼이 문제가 아니라 예비 동서가 마사지 담당하고 있으니 제게는 앞으로 어머니의 피부를 책임지라는 거였던 거죠.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정말 고부관계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저는 그때마다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까지 고민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제 불안한 마음에 화르륵 불을 지피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부과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언제 부르셨는지 예비 동서를 부르셨더라고요. 함께 식사라도 하러 가자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 일도 있었으니 신경이 쓰여서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장어집을 예약해서 제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식당 앞에 먼저 두 분을 내려드리고 주차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약해 놓은 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모르셨는지 밖에까지 다 들리도록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아무리 봐도 구질구질해 보이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애 집 같지 않니? 이대로 상견례까지 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떡해? 에이, 그래도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나올 텐데 좋죠 뭐. 그냥 알뜰한 성격인 것 같아요. 도련님도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놈도 그 모양인데 며느리까지 쪼잔해서 엄마한테 신경이나 쓰겠어? 아유, 기껏 힘들게 다 키워놨더니만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럼 제가 좀 떠볼까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결혼하면 예단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그래, 우리 큰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다니까. 사실 나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좋은 거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손아랫동서가 통도 좀 크고 돈도 쓸 줄 아는 애가 들어와야 너도 나한테 신경 덜 쓰지. 내가 다 너 나중에 힘들까봐 이러는 거야. 알죠? 어머니가 저 엄청 신경 써주시는 거. 아주 저 두 사람은 언제 보아도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예비 시어머니의 속셈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본인은 전혀 악이라고는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며느리들을 당신 주머니처럼 쓰려고 하신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예비 동서는 뭔가 맹하고 순진한 게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어딜 가도 손해보고 사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된장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장어는 제가 통 크게 쌌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껏 먹어본 장어 중에 양은 제일 적은데 가격은 제일 비쌌지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모셔다 드리는 내내 역시 장어는 이 집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제 대충 파악했으니 저도 지금부터는 더는 모른 척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 노선을 확실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시큰둥해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올 것도 없다며 밖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아가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요리사한테 시집을 다 가네. 축하해, 딸. 아버지는 역시나 별 질문 없이 직업이 호텔 셰프라는 말에 제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겠다는 말만 하시고는 따로 별말 없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전과자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농담까지 붙이시면서요. 남자친구는 살면서 저렇게 쿨한 아버지는 처음 본다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예상한 반응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20살이면 성인이니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하고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했을 때도 평생 밥은 안 굶고 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축하 인사였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서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만든 결혼 준비 계획서예요. 아무래도 미리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역시 공무원이라 그런가?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어디 한번 볼까? 어머, 이게 뭐니? 이게 정말 결혼 계획서 맞아? 무슨 급기훈련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면서 내던져 버리셨죠. 아무리 너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결혼이라는 건 엄연히 두 집안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행사인데 이렇게 너희 멋대로 하면 어떡하니? 제 계획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왜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저와 남자친구는 사실 둘이 좋아서 가정을 만들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일 뿐인데 너무 많은 허례허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절하지 않고 다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었죠. 사실 저와 남자친구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내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찬성할 리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남자친구 없이 제가 따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보여드리겠다고 자진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처럼 자식을 세상에 막무가내로 던져버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없이 무조건 자신이 옳다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뭐든 처음부터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도 당신만큼 미친년이다. 나도 만만치 않다. 이걸 알려줘야 더는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 나도 너희한테 집 사라고 돈 떡하니 보태준 거 아니니까 뭐 집이야 원래 네가 살던 원룸으로 시작한다 쳐. 그런데 우리 아들 다니는 호텔에서 직원 할인까지 해준다는데 왜 네 마음대로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주변에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그 돈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결혼이 장사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받으면 또 어차피 다 나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사실 직원 할인받는다고 해도 워낙 비싼 호텔이라 저희 예산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식당 하는 데 보태려고요. 와, 너 그럼 우리 아들 가게 차리라고 혼수에 예단 예물 이바지까지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니?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식당 차리라고? 너 내가 저번에 피부과에서도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지만 어지간히 가난하구나. 그래서 우리 순진한 아들 꼬셔서
아예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거야. 그치? 어머님은 마치 제가 일부러 돈 한 푼 없이 아들을 뺏어가려는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경기하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제 말은 더는 듣기 싫다면서요. 됐어! 됐어! 너 내 앞에서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어디 시어머니 될 사람을 네가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넌 지금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덜렁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는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침 아무래도 제가 걱정됐는지 남자친구가 왔더라고요. 형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서 호화스럽게 했잖아요. 엄마도 형수한테 받을 거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간소하게 할게. 엄마가 우리 집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 그만 좀 해. 우린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저희에게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 비용을 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뭘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죠. 저희더러 어머니의 사리사욕을 위해 빚까지 내서 결혼식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식은 빼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집도 제가 지금 살던 원룸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저는 무사히 공무원 정년을 채우는 거였고 남자친구는 돈이 다 모이는 대로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으니 저희는 그 미래만을 꿈꾸며 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식은 올리지 않는데도 그래도 명색이 한 가족이 되는 일이니만큼 양가 가까운 가족들을 모시고 인사드리는 자리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 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소만 정하는데도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에 사셨기 때문에 예비 시댁과 저희 친정집 가운데를 지나는 고속도로 근처의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러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와 쇼핑을 갔는데 하필이면 또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며 딴지를 거지더군요. 이 근처에 맛있고 유명한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렇게 외가까지 나가서 해야겠니? 친정 아버지께서 마침 그날 일이 바쁘셔서 출근하셨다가 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근처면 약속 시간까지는 어떻게든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집으로 예약할게요. 으이그, 어지간히 젊어서 힘들게 사셨나 보다. 지금 그 연세까지 일하면서도 서울에 집 하나 못 사시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맞나 싶어서요. 어머니, 서울이 사실 집값만 비싸지 공기는 안 좋아요. 동서 친정이 경기도 외곽이면 어딘데? 나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 되게 부럽더라. 동서는 좋겠다. 친정집 가면 공기도 좋고. 그치? 정말이지 예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이 돌대가리 꽝꽝이 동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외곽이라고 시골이라뇨. 어쩜 저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쇼핑을 하다 말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에게 잠깐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뭐야? 너 내 말이 고가웠니? 그래서 그렇게 정색하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어디 틀려? 부모가 가난해서 딸내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 보내면서 상견례 하는 날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우리더러 오라가라 하는 게 맞냐고.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러다 저번에 보톡스 맞은데 주름 생기겠어요. 아, 맞다. 우리 컷며느리가 해준 보톡스인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우리 큰며느리 결혼할 때 상견례 날 사돈이 사주신 랍스터가 또 먹고 싶네. 아휴, 그래도 명색이 호텔 샬프 사이 보면서 랍스터는 아니어도 스테이크 정도는 사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사람 속을 살살 긁으면서 괴롭히는 말은 세계 1등인 것 같았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이대로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비싼 가방 들고 얼굴에 보톡스 좀 맞는다고 몰상식하고 무식하게 구시는 게 달라 보이실 것 같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나한테 몰상식? 무식? 너 잘 걸렸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너희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내 아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나 너처럼 시어머니 무시하고 멋대로 굽는 애랑은 내 아들 절대 결혼 못 시켜. 알았니?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에게 저는 가방에서 꺼낸 명함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상황 파악을 여전히 못하면서 뜬금없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뭐야 동서? 이 명함이 누구 건데? 어머, 제1병원? 설마 동서 아버지가 의사였어? 그것도 제1병원? 제1재단 이사장? 뭐? 의사? 거기다가 이사장이라니 뭔 소리야? 어머니, 제1병원이면 엄청 큰 병원이에요. 네,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의료계에 몸담고 계셨던 외과 의사셨어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수술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셨죠. 워낙 매일 아픈 환자들만 상대하시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공부보다는 건강,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뭘 하고 살든 다 괜찮다고 하셨죠. 지금도 아버지는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환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도 많이 하시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처럼 취미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바로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 사시며 정원을 가꾸고 작게나마 농사도 짓고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시면 농부가 꿈이신 분이었죠. 너는 참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우리 아들도 의사고 큰며느리 친정이 의료업계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너는 애가 참 겸손하다 얘. 정말 단순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태도가 바뀌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곧바로 어느 식당이든 제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든 다 맞추겠다면서요. 매일 수술하시느라 바쁘신 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맞춰야지. 아직도 수술까지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재단까지 운영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 저처럼 시어머니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애는 절대 며느리로 못 보신다면서요. 어머 얘는 넌 애가 가만 보면 참 유머가 없어. 넌 농담도 모르니? 당연히 농담이지.
이제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가 귀엽게마저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겉과 속이 훤히 다 보일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신 적이 없던 분들이었지만 막상 사돈이 될 저희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고 반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견례 전에 아버지에게 대략 먼저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는 그 또한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면서 당연히 제가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자친구가 부부가 되기로 한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예약한 식당에는 금세 양가 가족들과 그 외 가까운 지인들로 꽉 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의 친정 부모님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미리부터 가까운 가족들만 부르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친한 친구분들까지 다 부르셨더라고요. 식당 안은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 보였지만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자랑하러 다니시느라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랑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워낙 푼수짓을 하시던 버릇이 어디 안 가셨더군요. 글쎄 가족들이 오고 가는 식당 앞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자기는 어쩜 그렇게 며느리 복이 많아? 첫째 며느리도 그러더니만 둘째 며느리네도 친정이 어마어마하다며? 도대체 무슨 복이야? 을사의 재단 이사장이면 뭐래. 난 혹시나 우리 아들 식당 하나 차려주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버는 족족 없는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돈도 안 내는 땅만 사들이는 것 같더라고. 에휴, 아무래도 속빈 강장인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바로 옆에 흡연 장소에서 남자분들끼리 담배를 피우시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그리고 동서의 친정아버지까지 다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 다들 거기 계셨어요? 아, 놀라셨어요? 제가 속만 빈 게 아니라 눈치도 없었네요. 알아서 피해드렸어야 했는데.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안사돈은 제가 딸아이에게 들은 딱 그대로시네요. 네? 제가 왜요? 상식이 안 통하고 속물근성이 다분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거기다가 제 딸아이가 없는 집 자식인 줄 아시고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랑 지아랑 중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안에 있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제야 제가 걱정하던 대로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사돈, 아무래도 저는 속빈 강정이라 우리 아까 한 얘기는 없었던 이야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 안사람이 저렇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지금 당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 알고 보니 남자분들끼리 담배를 피우시면서 이런저런 사업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동선의 친정 아버지께서 하시는 의료기계 세사가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에 안 그래도 병원에 기계들이 오래돼서 바꿀 계획이 있다면서 동서 아버지 회사에 맡기겠다고 하시며 긍정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방정 한 번에
그 큰 거래가 파토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버린 거였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절대 일로서 엮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변 다른 친척들에게도 항상 병원에 오려면 예약하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치료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제 시댁도 아니고 제 동서의 친정 부모님까지 챙기시려고 한 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신경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동서와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처음으로 투정을 부렸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말 조심 안 하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제 딸한테 어떻게 하실지 너무 걱정되네요. 거기다가 그런 분들만 믿고 제가 일을 같이 진행해도 될지 확신이 안 서는데요. 아니, 사돈, 바깥 사돈, 저 좀 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집에 가자고 하시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하셨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면서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제일 병원이면 엄청 큰 건인데 이번 일 잘못되면 앞으로 저희한테 생활비 안 주신대요. 동서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는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손을 싹싹 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차를 출발시키셨죠. 저는 슬쩍 창문을 열어 뒤를 보니 시아버지께서 식당이 떠내려가게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매일매일 전화에 메시지 쉬지 않고 제 폰은 울려댔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동선의 친정아버지께서는 생활비를 정말로 끊어버리셨다고 하네요. 저는 참아보려고 해도 자꾸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고소해서 말이죠. 제가 살다 우리 아버지 덕을 보기는 하네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네 의료회사 기기를 써달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그런 시어머니랑 동서하고 잘 지낼 수 있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지만 저는 아버지 덕분에 이제 충분히 시어머니도 아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당해도 아주 호되게 당하셨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가 좀 변했냐고요? 물론 저희 동서와 셋이 함께이다 보면 또 옛날 습관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전보다는 말이 한번 뇌를 스치면서 생각은 하고 말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